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펄펄 끓는 콩기름이 커다란 프라이팬 위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소리를 냈다. 마치 아기의 찬 비웃음 같았다. 오른쪽 손목에는 살구색 파스가 칭칭 감겨 있었고 욱신거리는 둔탁한 통증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뻐근한 날개뼈까지 번져갔다. 주방의 모노륨 장판은 차갑고 딱딱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기름때로 새카맣게 그을린 긴 나무젓가락을 쥔 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동태전들을 기계적으로 뒤집고 있었다. 그때 예고도 없이 뜨거운 기름방울이 튀어올라 내 손등의 연약한 피부 위로 정확히 떨어졌다. 그 순간적인 자결감에 나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입안에 옅은 쇠막 같은 피비린내가 번질 때까지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서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간신히 삼킬 수 있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거실에서 당장 더 지독한 핀잔이 날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넓은 거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과장된 방청객의 웃음소리가 주기적으로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와 함께 비싼 샤인머스켓을 깨물어 먹을 때 나는 경쾌하고 달착지근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엄마, 저 사람 좀 봐, 진짜 웃긴다. 남편의 여동생, 강미나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말이다. 역시 우리 미나가 사온 포도가 달고 맛있네. 기집애들은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어야 피부가 뽀얘지는 법이지. 언제나 묘한 과시욕이 섞인 의도적으로 톤을 높인 시어머니 김순복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기름 연기에 찌들어 뻐근해진 목을 뻣뻣하게 돌려 반쯤 열린 주방 미닫이문 틈새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듯한 그곳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와 미나는 수입산 천연 가죽 소파에 기대어 편안하게 쉬고 있었고 미나는 화려한 네일아트를 받은 발가락을 허공에서 기분 좋게 까딱거리고 있었다. 반면 내 모습은 목이 누렇게 늘어난 낡은 티셔츠에 밀가루 반죽과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는 검은색 고무줄로 대충 질끈 묶은 채 온몸에서 역겨운 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시선을 거두고 내일 있을 추석 차례를 위해 수백 개의 전을 마저 붙이려던 찰나 내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다. 미나가 대충 밀쳐둔 소파 구석에 너무나도 익숙한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버킨백.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에 더스트백으로 조심스럽게 싸두었던 한정판 엘리펀트 그레이 에르메스 가방이었다. 지금 그 가방은 미나의 등받이 쿠션처럼 함부로 짓눌려 있었고 최고급 토고 가죽 위에는 그녀가 포도를 먹다 흘린 끈적한 과즙 한 방울까지 묻어 있었다. 내가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장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탓에 두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무릎 관절을 펴는 순간 뼈가 어긋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감각이 사라진 다리를 질끌 끌며 주방을 걸어 나와 소파 앞에 멈춰섰다. 아가씨,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쇳소리가 났다. 목구멍으로 굵은 모래를 삼킨 것 같았다. 저 가방, 왜 제 허락도 없이 꺼낸 거죠? 입안으로 포도를 밀어넣던 미나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고는 마치 길거리의 유기견을 훑어보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짧게 코웃음을 쳤다. 새언니, 표정이 왜 그래요? 사람이라도 잡아먹겠네. 그녀는 가방을 치우기는커녕 아예 대놓고 가방 손잡이 위로 팔을 짓눌렀다. 나 내일 엄청 중요한 맞선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강남에서 제일 잘나가는 피부과 원장이라고요. 내가 언니 가방 좀 빌려서 기 좀 살리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저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앞치마 천아래로 내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손가락 관절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핏기가 가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게다가 가방에 뭘 묻혔잖아요. 아이고, 아주 기가 살아서 하늘을 찌르네. 찔러. 미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소파에 반쯤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들고 있던 크리스탈 과일 접시를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유리와 대리석이 부딪히며 고막을 찢을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분노로 부리부리해진 시어머니의 두 눈이 나를 쏘아보았고 그녀의 삿대질은 내 코끝에 닿을 듯했다. 한지윤, 너 올케로서 교양이라는 게 있기는 하니? 식구끼리 뭘 그런 걸 따져? 내 지금 그 궁상맞은 꼴을 좀 봐라. 우리 민재가 벌어다주는 밥 먹고 우리 민재가 전세 얻어준 이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내가 입고 있는 속옷 쪼가리 하나까지 다 내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냐. 어디 짝퉁시장에서 주워온 가짜 가방 하나 시누이가 좀 썼다고 내가 감히 여기서 소리를 빽빽 질러. 가짜 가방. 나는 눈을 내리깔고 흥분으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얼음물에 푹 적신 거친 마밧줄로 꽁꽁 묶인 것 같았다. 심장이 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이 밀려왔다. 3년 전 태성그룹 재벌가의 막내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말단 회사원으로 위장해 강민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계급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이익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드디어 찾았다고 순진하게 믿었었다. 늦가을의 어느 밤 서울거리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당시 강민재는 갓 창업을 하고 이리저리 치이며 문전박대를 당하던 흙수저 청년일 뿐이었다. 그는 추위에 벌벌 떠는 나를 허름한 반지하 국밥집으로 이끌었고 주머니에 남은 전 재산을 털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주었다. 그의 거친 손이 내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두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진정성이 번득이고 있었다. 지훈아, 나 지금은 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맹세할게. 내 회사 번듯하게 키우면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널 서울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때 나는 빗물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과 추위에 빨갛게 언 코끝을 보며 설렁탕 뚝배기 안으로 뚝뚝 눈물을 떨구었다. 그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내 명의로 수백억 원의 신탁 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심지어 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해외의 익명 계좌를 통해 엔젤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무려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구명 자금을 몰래 쏟아부어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속에서 들끓어오르는 비참함을 억지로 짓눌렀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도 그 가방을 빼앗아 오지도 않았다. 이런 인간들과 입씨름을 해봤자 깨끗한 실크를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돌려 기름 냄새가 찌든 주방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도끼 품은 저주와 미나의 아나무인 같은 비웃음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나는 그 새카맣게 탄 나무젓가락을 집어들었다. 프라이팬 위에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동태전을 내려다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아내로서의 마지막 온정마저 저 펄펄 끓는 기름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밤 11시 30분 현관의 도어록이 신경질적인 비프음을 연달아 냈고 곧이어 묵직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재가 돌아왔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재킷을 벗어 현관 바닥에 툭 던져버렸다. 나는 다가가 허리를 굽혀 그 재킷을 주워 들었다. 옷감이 내 코끝에 닿는 순간 아주 지독하고 달착지근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짙은 알코올 냄새와 뒤섞여 내 콧속을 훅 찌르고 들어왔다. 그건 절대 비즈니스 술자리에서 묻어올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다. 노골적인 유혹의 의도가 담긴 다분히 여성용 향수였다. 내 손은 허공에서 5초 동안 빳빳하게 굳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강민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뺨은 술기운에 비정상적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고 냉혹했다. 오늘 또 어디 다녀왔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한없이 고요했다. 강민재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름때가 묻은 내 앞치마를 극도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회사 상장이 코앞이야. 내가 매일 밖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를 만나고 인맥을 넓히러 다니는지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런 취조하는 듯한 말투로 말 걸지 마. 나 피곤해. 거짓말. 나는 그가 최근 졸부 집안의 딸자식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강민재가 이혼하고 싱글이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후속 투자를 끌어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재는 자신이 완벽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회사는 자금 흐름부터 인사 이동까지 모조리 내가 익명으로 꽂아 넣은 재무이사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사자라도 되는 줄 알겠지만 실상은 내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그래, 인맥을 넓히러 다녔구나. 나는 가볍게 반문하며 그의 재킷을 옷걸이에 걸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울의 하늘은 당장이라도 우박이 쏟아질 것처럼 우중충했다. 내가 마지막 반찬인 도라지 무침을 식탁에 올려놓자마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기세등등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식탁 위의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봉투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오른쪽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찌릿한 통증을 남겼다. 곧이어 봉투 안에서 새하얀 종이 뭉치가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흩어졌다. 이미 서명이 끝난 이혼 합의서였다. 당장 여기 도장 찍고 우리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씩씩거렸고 헐떡이는 숨결에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칠판을 손톱으로 박박 긁는 것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우리 민재가 이제 곧 수백억 자산을 굴리는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야. 내 그 꼴을 좀 봐라. 밖에 데리고 나가봤자 우리 강씨 집안 망신만 시키지. 너처럼 뒷배도 없고 살림이나 할 줄 아는 여자는 우리 아들한테 쥐뿔도 안 어울려. 나는 고개를 숙여 발밑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챙겨갈 생각 마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충격을 받아 얼빠진 줄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세 아파트 보증금도 우리 집안에서 낸 거고 회사 지분도 민재가 혼자 피땀 흘려 일군 거야? 내가 여기서 3년 동안 공짜로 먹고 자고 한 생활비 안 토해내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 봐주는 줄 알아? 잔말 말고 당장 도장 찍어. 경비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나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어젯밤 기름에 데어 붉은 흉터가 남은 손을 뻗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씩 주워 가지런히 정리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시울이 뻑뻑하고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명석한 이성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두 눈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먼지구덩이가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에 단숨에 날아가 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서서 줄곧 입을 꾹 다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척하던 강민재를 스윽 훑어보고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기고만장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좋아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수처럼 또렷했다. 서초동 가정법원으로 가죠.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순순히 응할 줄 몰랐는지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재 역시 그제야 스마트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감출 수 없는 환희로 뒤바뀌었다. 2시간 후 서초구 가정법원의 육중한 유리문 앞 차가운 바람이 누렇게 바랜 낙엽을 휩쓸며 계단 위를 맴돌았다. 강민재는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를 손에 쥐고 법원 계단에 서 있었다. 그는 알량한 아량을 베푸는 척하려는 듯 일부러 애틋하고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지훈아, 그가 한숨을 쉬며 다분히 오만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너도 마음 아픈 거 알아? 빈손으로 쫓겨나면 당장 수중에 돈도 없을 텐데. 외곽 쪽에 허름한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봐. 보증금 모자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빌려줄 수도 있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람이라면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지 평생 남한테 얹혀 살 수만은 없잖아. 그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됐어. 나는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를 보듯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내 앞가림이나 잘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를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뒤돌아 계단을 내려갔다.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보였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곧장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얼음물 한 병을 꺼냈다. 페트병 뚜껑을 비틀어 열고 고개를 젖혀 뼛속까지 시린 물을 목구멍으로 벌컥벌컥 쏟아부었다. 차가운 얼음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며 지난 3년간의 억울함, 인내, 그리고 우스꽝스러웠던 자기 위안을 그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와 함께 모조리 꽁꽁 얼려버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강민재가 어제 보냈던 성의 없는 문자가 아직 떠 있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그러고는 연락처 목록 가장 깊숙한 곳에 세탁소 사장님이라고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딱 한 번 울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전화가 연결됐다. 본부장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수화기 너머로 태성캐피탈 수석 비서인 최 실장의 언제나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플라스틱 물병을 쥔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빠직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강민재가 대출로 뽑은 외제차에 의기양양하게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말의 온도조차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최 실장, 내 목소리는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의 절대적인 위엄을 되찾아 있었다.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물에 담금질한 칼날 같았다. 당장 강민재 회사에 대한 투자금 회수 조항을 발동하세요. 당시 익명 엔젤 투자자 명의로 들어갔던 200억 원에 대해 강제 회수권을 행사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회사 법인 계좌가 모조리 동결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위약금과 부대 채무 청산은 단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나는 차가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으며 그의 말을 잘랐다. 모든 협력은행에 통보해서 강민재의 모든 신용대출 한도를 끊어버리세요. 독촉장과 법원의 가압류 통지서는 전부 그 인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전세 아파트로 보내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10월의 서울. 차가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텅 빈 플라스틱 물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길모퉁이에 세워진 검은색 마이바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운전기사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차 문을 열어주었다. 최고급 천연 가죽 향기가 감도는 차체 안으로 몸을 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지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 가짜 같고 숨막히던 전업주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강민재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최고급 멤버십 살롱. 고막을 찢을 듯한 웅장한 베이스 사운드가 화려한 샹들리에를 당장이라도 깨부술 듯 울려 퍼졌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수입산 시가 냄새가 진동했다. 강민재는 가장 정중앙의 VIP 테이블에 앉아 노출이 심한 옷차림의 텐프로 접대부들과 스스로를 청년 재벌이라 떠벌리는 양아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 자리는 그가 스스로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싱글 복귀 파티였다. 동시에 졸부 집안의 딸과 결혼해 인생의 정점을 찍을 나를 축하하는 광란의 밤이기도 했다. 건배. 곧 상장할 우리 강 대표의 회사를 위하여. 그리고 드디어 그 구질구질한 아줌마한테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며 한 친구가 술잔을 번쩍 치켜들며 큰 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강민재는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엄청난 고가의 위스키가 담긴 잔을 찰랑거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우리 회사가 정식으로 상장종을 올리고 나면 여기 있는 형님 동생들 전부한테 원시 주식 챙겨줄 테니까 기대해. 그때 가면 우리 다 같이 한남동에 고급 빌라 하나씩 뽑는 거야. 그가 잔에 담긴 술을 단숨에 들이켜려는 찰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최신형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재무이사라는 네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다. 강민재는 심기가 불편한 듯 미간을 팍 구기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는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 왜요?
내가 오늘 밤엔 회사 자잘한 일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 재무이사의 그 정중하던 보고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에 질려 쇳소리로 변해버린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강민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는 펄쩍 뛰듯 몸을 일으켰고 잔에 있던 위스키가 비싼 정장 바지 위로 쏟아지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인데? 불과 30분 전에 회사의 모든 주거래 계좌랑 법인 계좌가 은행 쪽에서 일방적으로 동결됐습니다. 우리 쪽 최대 주주인 그 익명 엔젤 투자자요. 그쪽에서 갑자기 강제 투자금 회수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200억 원의 자금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24시간 안에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래처들도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지금 회사 로비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당장 잔금 결제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어요. 당장 파산 절차 밟게 생겼다고요. 뭐라고? 강민재의 두 눈이 순간 튀어나올 듯 커졌고 극심한 충격에 목소리마저 삑사리가 났다. 그럴 리가 없어. 그 투자자가 우리 회사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데 갑자기 투자금을 빼? 당장 태성캐피탈 쪽에 연락해서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직접 찾아가겠다고 전해. 연락이 아예 두절됐습니다. 태성 쪽에서는 법무팀 명의로 내용 증명만 달랑 보내놓고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대표님, 지금 사채업자 놈들이 회사까지 쳐들어와서 집기들을 다 빼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이미 대표님 아파트로 사람을 풀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강민재의 덜덜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테이블 위로 둔탁하게 처박혔고 액정은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박살이 났다. 주변의 클럽 음악은 여전히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소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얼음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친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각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고급 전세 아파트. 시어머니 김순복은 비싼 수입산 마스크팩을 얼굴에 얹은 채 소파에 누워 조만간 강남의 넓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갈 단꿈에 젖어 있었다. 미나는 방 안에서 내일 맞선 자리에 입고 나갈 명품 원피스를 이리저리 대보며 거울 앞을 맴돌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무언가를 부수려는 듯한 난폭한 굉음이 들려왔다. 방범문이 뜯겨나갈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였다. 문 열어. 강민재.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걸걸한 욕설과 함께 무거운 쇳덩이로 문을 내리찍는 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하던 복도 전체를 섬뜩하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얼굴에 붙이고 있던 마스크팩을 확 뜯어내고는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현관까지 뛰쳐나갔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니 덩치가 산만하고 험악하게 생긴 산에 몇 명이 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두툼한 빨간색 스티커 뭉치를 손에 쥐고 도어록과 벽면에 미친 듯이 덕지덕지 붙여대고 있었다. 그 새빨간 색깔이 창백한 복도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다. 그것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위해 붙이는 그 무시무시한 빨간 딱지였다. 당신들 대체 누구요?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요. 시어머니는 문을 사이에 두고 벌벌 떨며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신고. 그래, 해보시지. 당신 아들놈이 우리한테 30억이나 되는 사채를 끌어다 쓰고는 지금 회사 부도 내고 야반도주를 했어. 이 집 전세 보증금도 이미 법원에서 싹 다 압류해버렸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방 빼서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당신들 입고 있는 속옷 쪼가리까지 싹 다 벗겨서 빚잔치 해버릴 테니까. 문 밖에서 들려온 사내의 고함 소리는 마치 커다란 망치처럼 시어머니의 가슴팍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마치 한 줌의 진흙더미처럼 차가운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목구멍에서는 마치 목이 졸린 늙은 암탉처럼 꺽꺽거리는 기괴한 소리만 새어나올 뿐 한참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새벽 3시. 나는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는 은하수처럼 찬란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 안에는 불을 켜지 않았고 오직 달빛과 멀리서 비쳐오는 네온사인의 불빛만이 최고급 맞춤형 카페트 위에서 어스름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내 손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탄산수가 들려 있었고 유리잔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액정은 어두컴컴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의 숫자가 떠올라 있었다. 185, 186, 187. 숫자가 바뀔 때마다 징징거리는 소름 끼치는 진동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새벽 1시부터 시작된 이 소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강민재는 아마도 비즈니스 바닥에서 긁어모은 그 알량한 인맥을 총동원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태성캐피탈 배후의 그 본부장이 대체 누구인지 기어코 알아냈을 것이다. 나는 테이블 위에서 떨어질 듯이 미친 듯이 진동하는 그 스마트폰을 조용히 응시했다. 188. 나는 천천히 오른손을 뻗었다. 펄펄 끓는 기름에 대어 지금은 값비싼 화상 연고가 발라져 있는 그 손의 손끝이 액정 위 2cm 허공에 멈춰섰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이 내 무표정한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미친 듯이 깜빡이는 강민재라는 세 글자 아래에는 방금 도착한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는 즉각 시어머니의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고 배경음으로는 미나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명과 물건이 박살나는 굉음이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손끝으로 화면을 꾹 눌렀다. 지윤아. 한지윤.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귀를 찌를 듯 날카로웠고 거친 숨소리와 체면을 다 구긴 통곡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복의 목소리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넓은 전세 아파트 거실에서 교양도 없고 공짜 밥이나 축내는 천박한 여자라며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단어들로 나를 저주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어미가 잘못했다. 민재가 그러는데 태성캐피탈에서 투자금 뺀다는 그 본부장이 너라며?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니? 너 지금 우리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지윤아, 집에 깡패 놈들이 들이닥쳐서 사방군데에 그 시뻘건 빨간 딱지를 붙여대고 있어. 내 안마 의자랑 천연 가죽 소파에도 다 붙여놨단 말이다. 내가 빨리 그 사람들한테 말해서 민재 회사에 돈 좀 다시 돌려줘라. 우리는 한 식구잖아. 우리 민재 죽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니. 곧이어 배경에서 강민아의 히스테릭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놔. 이 씨발 새끼들아. 그거 내가 내일 맞선 볼 때 들고 갈 에르메스란 말이야. 내 옷에 손대지 마. 그거 다 한정판이라고. 엄마. 빨리 새언니한테 돈 보내라고 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둔탁하게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와 사내들의 거친 욕설을 끝으로 음성 메시지는 뚝 끊겨버렸다. 나는 1분 30초에 달하는 이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무표정하게 끝까지 다 들으면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화면을 가볍게 쓸어 넘기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188통의 부재중 전화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음성 메시지는 마치 싸구려 삼류 코미디처럼 마침내 내가 쓴 각본대로 완벽한 클라이맥스를 맞이했다. 나는 탄산수가 담긴 잔을 들어 올려 반쯤 녹은 마지막 얼음 조각을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뼛속까지 시린 온도가 순식간에 입안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잔인할 만큼 완벽한 각성을 가져다 주었다. 3년 전 내가 처음 그 집 문턱을 넘었을 때 시어머니는 지금과 똑같은 저 하이톤의 목소리로 아들이 얻어온 전세 아파트를 온 친척들에게 자랑해 댔었다. 그녀는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일부러 낡아 보이게 만든 평범한 혼수 가전들을 가리키며 노골적인 멸시의 눈빛을 보냈고 나같이 궁상맞은 여자가 강씨 집안에 시집 온 건 조상이 8대에 걸쳐 덕을 쌓은 덕분이라고 떠벌렸었다. 하지만 지금 나를 찌르는 데 쓰였던 그들의 오만함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허울을 아주 조금씩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남동의 공기에는 가을비가 지나간 후의 습하고 서늘한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새까만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맨발로 따뜻한 양모 카페트 위를 밟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잿빛 하늘 아래 흐르는 한강 물결이 유난히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보였다. 벽에 설치된 스마트 월패드에서 갑자기 부드러운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이 켜지며 보안실장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그의 표정은 몹시 굳어 있었다. 본부장님, 이른 아침부터 휴식을 방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정문 밖에 어떤 사람들이 UN 빌리지 안으로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본부장님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앞에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있어서 다른 입주민들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까요? 나는 화면 쪽으로 다가가 전환 버튼을 눌렀고 화면은 순식간에 정문 밖 CCTV 화면으로 바뀌었다. 육중한 검은색 철제 정문 밖에는 김순복과 강민아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김순복은 머리조차 빗지 않은 산발이었고 발에는 심지어 짝짝이 슬리퍼를 꿰차고 있었다. 그녀는 철문 창살을 꽉 움켜쥔 채 안쪽에 버티고 선검은 정장 차림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을 향해 쌍욕을 퍼붓고 있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태성그룹 본부장의 시험이 되는 사람이야. 당장 문 안 열어. 한지윤 이 독사 같은 년아,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강민아는 그 옆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입어보았던 그 명품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은 꼴이 우스꽝스럽고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탐욕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화면 속 두 얼굴을 내려다보며 내 입가에는 서늘한 호선이 그려졌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들은 수입산 소파에 늘어져 샤인머스켓을 주워 먹으며 나를 주방에서 기름 냄새나 맡아야 마땅할 공짜 파출부 취급하며 비웃었었다. 실장님,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일말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저 두 사람 모릅니다. 계속 저렇게 행패를 부리면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처리하세요. 아, 그리고 정문 앞바닥 타일이 더러워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화면 속에서 두 명의 검은 정장 보안 요원이 즉각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경고도 없이 마치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두 개를 집어 던지듯 김순복과 강민아의 양팔을 각각 꿰차고는 저 멀리 무릉덩이가 고인 도로 쪽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버렸다. 김순복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히며 흙탕물을 뒤집었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처절한 곡소리를 냈다. 강민아는 까진 무릎을 부여잡고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부짖었고 때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고급 외제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차창 너머로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시선들을 쏟아냈다. 나는 월패드를 끄고 몸을 돌려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이제 수백억 자산을 굴리는 대표이사가 되실래 전 남편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강민재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 아래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펼쳐 들고는 깍듯한 태도로 내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10cm짜리 아찔한 검은색 스틸레토 힐을 신은 발을 뻗어 물기 어린 대리석 바닥을 단단히 디뎠다. 오늘 나는 몸선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짙은 회색의 오트쿠티르 정장을 차려입었고 긴 머리는 단 한 가닥의 흐트러짐도 없이 깔끔하게 틀어올렸다. 귓불에 박힌 정교한 커팅의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우중충한 하늘 아래서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공기 중에는 빗물과 자동차 매연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내 몸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우디 향이 그 모든 잡내를 압도적으로 차단해버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한때 강민재의 모든 허영과 야망을 담고 있었던 눈앞의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내 등 뒤로는 태성그룹 법무팀 수석 변호사가 이끄는 총 8명으로 구성된 엘리트 변호단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묵직한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강민재를 영원한 지옥으로 쳐넣기에 충분한 채무 청산 서류들이 꽉꽉 채워져 있었다. 가시죠. 나는 건조하게 두 글자를 내뱉고는 로비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일정한 리듬으로 경쾌한 또각 소리를 냈다. 텅 빈 1층 로비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사신이 다가오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극도로 혼란스러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땀내, 공포, 그리고 절망이 한데 뒤엉킨 악취였다. 강민재의 회사는 이미 완벽한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다. 번지르르 했던 유리문은 반쯤 박살나 있었고 벽면과 컴퓨터 모니터, 심지어 화분 잎사귀에까지 눈을 찌를 듯한 빨간 딱지가 도배되어 있었다. 사채업자 놈들은 남의 사무실 책상 위에 걸터앉아 줄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있었고 콧대 높던 직원들은 구석에 쥐새끼들처럼 모여서 밀린 월급과 실직에 대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강민재는 어떤 여자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었다. 번쩍거리는 과한 스팽글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한정판 샤넬백을 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에게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던 그 졸부 집안의 딸내미였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그냥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야. 장인어른께서 딱 200억만 먼저 융통해 주시면 다음 달에 우리 회사 상장하자마자 내가 2배로 불려서 갚아드릴게. 약속해. 강민재의 목소리는 찢어진 북처럼 쇳소리가 났고 두 눈은 핏발이 서서 시뻘겠다. 항상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기던 머리는 지금 새집처럼 헝클어져 머리통에 들러붙어 있었다. 이거 안 놔. 졸부 딸은 기겁하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다. 이 사기꾼 새끼야. 우리 아빠가 방금 내 뒷조사 싹 다 끝냈어. 너 태성그룹 심기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사채를 30억이나 끌어다 썼다며. 내놈 돼지는 길에 우리 집안까지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고 작정했어? 똑똑히 들어 강민재, 우리 파혼이야. 안 돼. 자기야, 제발 가지마. 강민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여자의 옷자락을 다시 붙잡으려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내 등 뒤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앞으로 나서며 길을 가로막고 있던 사무실 의자 몇 개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무거운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고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다. 시장통 같던 사무실에 돌연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예전 송년회 때 나를 보고 뒤에서 촌스러운 전업주부라며 비웃어대던 그 직원들은 지금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입을 떡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강민재가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는 그 순간 나는 그의 동공 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고 목젖이 위아래로 요동쳤지만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래 최고급 맞춤 정장을 훑어보고 내 뒤에 도열한 냉혹한 표정의 최정상급 변호단들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다리의 뼈가 녹아내린 사람처럼 허물어지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지우나 그는 아수라장이 된 카페트 위를 네 발로 기기 시작했다. 마치 꼬리를 치며 적선을 구걸하는 유기견처럼 내 발밑까지 꾸역꾸역 기어왔다. 그는 극도의 공포로 식은땀이 범벅이 된 두 손을 뻗어 내 정장 바짓가랑이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부여잡았다. 여보,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강민재는 고개를 쳐들었다.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되어 스스로 청년 재벌이라 자부하던 그 잘난 얼굴을 엉망으로 덮고 있었다. 나 저 미친년한테 속은 거야. 전현이 먼저 꼬리친 거라고, 전현이 너랑 이혼하라고 부추긴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태성 쪽에 말해서 청산 절차 좀 취소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앞으로 널 여왕님처럼 평생 떠받들고 살게. 다시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역겨운 몰골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뇌리에는 법원 계단 앞에서 그토록 오만방자하고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내게 변두리 단칸방이나 구해보라던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그는 온 세상을 발미대 둔 제왕이라도 된 양의기양양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좁혔다. 내 눈빛에는 일말의 온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거 놔의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늘한 냉기가 뚝뚝 묻어났다. 강민재는 손을 놓기는커녕 더욱 필사적으로 바짓가랑이를 틀어쥐었고 급기야 내 구두코에 제 얼굴을 비벼대려 했다. 안 돼. 절대 못 놔. 지훈아, 너 나 엄청 사랑했잖아. 나 먹이려고 그 싼 설렁탕 국물 한 모금도 아껴가며 나한테 양보했으면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바지에서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라고 했을 텐데. 나는 벼락같이 오른발을 들어 올렸고 10cm짜리 뾰족한 굽으로 그의 어깨죽지를 가차없이 걷어찼다. 강민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고 뒤에 있던 사무용 책상 다리에 쿵 하고 처박혔다. 옆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졸부 딸내미가 그제야 상황 파악을 끝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상가집게 같은 강민재와 변호단에 둘러싸여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나를 번갈아 보더니 자신이 이 사기꾼 놈한테 속아 전 재산을 날려먹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달려가 손을 번쩍 치켜들고는 강민재의 뺨따구를 향해 시원하게 풀스윙을 날렸다. 짝! 적막한 사무실 안에 뼈를 때리는 듯한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자기 마누라까지 등쳐먹는 이 인간 쓰레기 새끼야.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확 되져버려 졸부 딸은 바닥에 침을 카악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갔다. 강민재는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이미 초점을 완전히 상실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벌레 보듯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몸을 돌려 원래 그의 자리였던 대표이사 책상으로 걸어갔다. 책상 위 각 티슈에서 휴지를 한 장 뽑아 방금 전 그가 만져 더럽혀진 바짓단을 혐오스럽다는 듯 툭툭 닦아낸 뒤 그 구겨진 휴지를 그의 얼굴팍에 툭 던져버렸다. 최 변호사님, 나는 고개를 돌려등 뒤에 수석 변호사를 불렀다. 네, 본부장님. 최 변호사가 즉각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채무 청산 내역서 낭독하세요. 그리고 법원에 당장 강제 집행 절차 들어가라고 통보하시고요. 나는 차갑게 최후의 심판을 내렸다. 명심하세요. 저 인간 명의로 된 신용카드 한 장, 예금 통장에 남은 10원짜리 하나,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저 정장 껍데기까지 모조리 현금화해서 빚 잔치에 털어넣으세요. 단 한 푼도 허름한 반지하 국밥집에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을 돈조차 남겨두지 마세요. 명령 받들겠습니다. 3개월 후, 서울의 올겨울 첫눈이 폭설로 내렸다. 차가운 눈송이가 경기도 외곽의 어느 달동네 바닥에 닿자마자 흉측한 검은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다.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의 반지하 창문 밖에는 쉰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순복은 허리가 구부러진 채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여 고물상에 팔아넘길 폐지 조각들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동상에 걸려 쩍쩍 갈라져 있었고 매일 수입산 마스크팩을 얹어대며 곱게 관리했던 얼굴은 이제 깊게 파인 주름과 거뭇한 검버섯으로 뒤덮여 있었다. 법원의 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 그녀가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던 서울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은 강민재의 빚을 갚기 위해 전액 압류당했다. 그날 밤 사채업자 놈들은 짐짝과 함께 그녀 모녀를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살 곳도 모아둔 돈도 없었던 그녀는 결국 미나를 데리고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벽지마다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있는 이 끔찍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기어들어 와야만 했다. 이곳의 공기에는 1년 내내 하수구 역류하는 썩은 내가 배어 있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반토막만 한 창문 틈으로 흙탕물이 방 안까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곤 했다. 엄마, 밖에서 대체 뭐 하느라 꾸물거려. 얼어 죽겠다고. 반지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물이 다 빠진 낡은 패딩을 걸친 강민아가 누렇게 뜬 얼굴로 밖을 향해 꽥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비싼 백화점 화장품을 살 돈이 없었다. 불과 한 달 전
그녀가 명품을 사재기하느라 회사 공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해온 장부가 들통나고 말았다.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쳐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횡령 액수가 실형을 살 정도는 아니어서 간신히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업계 커뮤니티 블랙리스트에 그녀의 얼굴과 신상이 박제되었고 그녀가 콧대 높게 활동하던 인플루언서 모임이나 VIP 맞선 정보 회사에서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영구 제명당했다. 지금은 동네 편의점 알바조차 그녀를 써주는 곳이 없었다. 김순복은 주워 모은 젖은 폐지 몇 장을 질질 끌며 위태롭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신경증 환자처럼 똑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우리 민재, 우리 아들 민재는 대체 언제쯤 교도소에서 나오는겨? 강민재는 영영 나오지 못할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상 거액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투자 서류 위조 혐의로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최종 판결봉을 두드리는 그 순간 그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갓난아기처럼 오열하며 내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탄원서 한 장만 써달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선고 공판에 참석할 일말의 흥미조차 느끼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태성그룹 본사 사옥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에 앉아 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겨울의 먹구름을 뚫고 나온 눈부신 햇살이 넓은 집무실 안으로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다. 실내는 봄날처럼 따스했고 공기 중에는 나지막하고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최고급 캐시미어 터틀넥 니트를 입고 맞춤 제작된 천연 가죽 회장 의자에 나른하게 기대 앉아 있었다. 넓은 원목 책상 위에는 방금 내 서명이 끝난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결제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책상 한쪽에 놓인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들어 올렸다. 투명한 유리잔 겉면에는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진한 갈색 액체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기분 좋게 찰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고개를 젖혀 시원하게 한 모금을 들이켰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쌉싸름한 맛,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완벽하고 깔끔한 뒷맛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을 넘어 창밖에 티 없이 맑고 푸른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투명한 유리창 위로 지금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찌든 기름 연기도, 숨막히던 맹목적인 순종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곳에는 오직 절대적인 권력과 완벽한 자유를 거머쥔 진정한 승리자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나는 조용히, 그리고 더없이 경쾌하게 소리내어 웃었다.